되죠. 그래서 후대에 조론소라는 요 주석서가 생기는데 조론소 첫머리에 숭조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승조법사자는 석승조법사는 어떤 분인가? 양조, 양나라 시대 회계, 요건 중국의 지역 이름입니다. 가상사, 요거는 이제 절 이름입니다. 양나라 시대 때 회계현의 가상사에 계시던 교법사, 중국 사람들은 이름에서 이 한자, 외자, 뒷글자만 이렇게 따서 쓰는 그 아주 흔한 습관입니다. 그래, 요 근래에 해인사에 주석하셨던 큰 스님, 성철 스님 계시지요? 예. 근데 성철 스님하고 친분이 돈독하신 분들은 성철 스님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냥 철 스님 그랬다고요. 예. 중국 사람들이 뒤에 한자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주 흔하게 그렇게 씁니다. 요 교법사도 원래 본명이 해교입니다. 지혜 해자 붙여가지고 쓰는데요. 뒷글자만 따가지고 교법사 요래 했습니다. 요 교법사라는 분이 찬수란 지은 고승전에서 운 말씀하시기를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양고승전, 양나라 때 발간된 고승전이라 그래서 양고승전이라고 칭합니다. 요 양고승전에서 석승조자는 경조인이라, 경조는 요 서울 지역, 중국의 함양, 장안, 그 이름이 계속 바뀌었죠. 예. 진시황 때는 함양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또 장안으로 바뀌었다가 또 지금은 거기 서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안. 예. 요 서울 지역을 경조를 합니다. 석승조자는 경조인이라 서울 사람이다. 갑이나야 집안이 가난해서 이 용서로 위협이라가 용서, 옛날에는 이렇게 인쇄 기술이 없어서 책을 만들려면은 서사했지요.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 돈 받고 품팔이로 이렇게 이렇게 옮겨 적어 주는 것, 이런 걸 용서를 합니다. 용서로 위협이라가 그걸 업으로 삼다가 그걸 밥벌이로 삼다가 수인선사하야. 근데 그 옮겨 쓰는 솜씨가 매우 좋았답니다. 글씨를 잘 썼다는 거지요. 글도 잘 읽고요. 똑똑했답니다. 드디어 잘 옮겨 쓰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역관경사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덕분에 책 옮겨 쓰는 그 일 한 덕분에 책을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경과 사, 경은 성인들의 말씀을 엮은 거를 경, 그리고 또 역사를 사 그러지요. 경서와 사설을 역관 두루 보게 되었고, 비진 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이런 막 큰 흙더미처럼,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은 책들을 비진, 빠짐없이 열람하였다. 그 가운데서 심호 현미하야, 그 학문의 계통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래, 한대에는 그걸 구류라 그럽니다. 이렇게 철학 제자백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 이전에는 구류라 그랬습니다. 9계통의 이렇게 학문의 계통이 있다 그랬고 구류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현미, 아주 현묘하고 미묘한 학문, 또 뒤에 나오듯이 이거 노장학을 얘기합니다. 이 현미하고 현미한 학문을 심호, 매우 좋아하여 매이 노장으로 위심요한데, 노자와 장자로서 마음의 핵심으로 매이 늘 여겼는데, 상동 노자 도덕장하고 탄활, 일찍이 노자의 도덕장, 도덕경을 의미하죠. 도덕경을 상도 일찍이 읽어보고는 탄활, 탄식하기를 미증미이라, 아름답다면 아름답다 할 수 있다. 아름답긴 아름답다. 연이나 그렇지만 기신 명루지방은 신을 기약하고
기약한다는 것은 신이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예.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인이 되고, 명루, 여기서 명은 아득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없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명상이란 단어 쓰지요. 명상이란 단어가 생각을 극하게 한다, 이렇게 새기는데요. 쓸데없는 생각을 고요히 잠재우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은 아득하다, 극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잠재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까 개송 번역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걸 불교 용어에서는 결사라고 합니다. 번뇌에 꽁꽁 묶인다고요. 집착에 꽁꽁 묶입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번뇌의 이명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갖가지 번뇌를 극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 유미진야라, 아직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문장이 아름답고 내용도 좋긴 하지만, 그렇다면 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뇌를 모두 없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는 요 방법을 서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써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상에서. 그러다가 후견 고유마경은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경전이 번역될 때에 여러 차례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마경은 요 뒤에 나오는 구마라집 법사라는 분이 번역한 유마경이 대중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집이 번역하기 전에도 삼국시대 때 오나라의 지겸이라는 분이 유마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고유마경 또는 구유마경 이래 부릅니다. 유마경을 보고는 환희정대수지하고 기뻐하면서 정대, 머리에 받든다는 거죠. 높이 받들어 수지, 받아들여서 지니고, 피습 완미하고, 피습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는 걸 피습 그럽니다. 예, 책을 펼쳐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익혀야 되죠. 독서라는 게 그런 거죠. 완미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이에 두고 어루만지면서 즐기는 것, 이런 걸 완미라고 합니다. 예, 손때가 타도록 즐기는 것, 잠깐 즐기는 걸 완미 안 그럽니다. 늘 가까이 두고 또 보고 요리도 만져보고 조리도 만져보고 하는 걸 완미, 완상 그럽니다. 예. 그렇게 이 유마경을 읽고 펼쳐가지고 여러 차례 외우고 읽고 또 그 내용을 깊이 사유하면서 손에 놓지 않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익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말하기를 시지소기여라. 시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뭐를? 소기의, 내가 귀의할 곳을 비로소 알았다. 이제 여기서 불법에 귀의한 겁니다. 인차 출가학도에 이로 인해서 출가하여 도를 배움에 선에 방등하고, 불교에서 요 방등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지요. 초기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대별로 분류할 때에 제일 많이 분류하는 게 이제 초기 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죠. 예, 요 방등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 중에서도 초기 대승불교를 방등부 요래 부릅니다. 방등부 경전 그럽니다. 그래, 경전 가운데서도 초기 대승 경전들의 선해, 이걸 아주 잘 이해했다는 겁니다. 초기 대승 경전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겸통삼장하며, 아울러서 삼장은 세계의 큰 창고 그러는데요. 불교의 전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창고라고 부릅니다. 또 보배를 보관하는 그런 보물 창고와 같다 그래가지고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 전적을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분류할 때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경, 두 번째는
경에 대해서 후대의 현자들이 설명해 놓은 논, 세 번째는 율, 행동 강령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율 합니다. 경률론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초기 대승경전도 잘 이해하고 아울러 경률론 3장에도 두루 통달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급제 관년에, 관년은 지금도 표현 쓰지요. 예, 이렇게 상투 틀고 관 쓸 나이 한 20살 무렵을 관년 그럽니다. 예, 겨우 20살 남짓 되었을 때에 명진 관보라. 관보는 관중과 삼보의 이렇게 합친 말입니다. 관중이란 말은요, 중국에서 진나라 때 함양이 분지랍니다. 분지라 가지고 사방에 높은 산맥과 큰 험한 강으로 에워싸여 있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만 요 네 군데가 통과하는 관문인 겁니다. 요 네 군데만 잘 지키면은 아주 수비하기가 좋은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철옹성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거죠. 함양을 네 개의 관중 중간에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관중 요래 표현합니다. 서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삼보는 요 외곽 지역 세 곳을 삼보. 우리 서울 있으면 주변 지역을 경기 그러죠. 예, 경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 널리 떨쳤다. 시의 경거지도가 당시에 경거지도 요게 이제 요 승조법사에 대한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문헌에는 요게 찬양할 예자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다투는 무리가 요래 해석해도 되고요. 예자에 오자로 봐가지고요. 아니면은 그냥 경거지도로 해도 됩니다. 거라고 하는 게 청거되다. 이렇게 벼슬 이렇게 발탁되는 거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우 20살 남짓의 명성이 이렇게 사방에 떨치니까 아이고 나도 발탁되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뽑히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걸 앞다투는 사람들이 당시에 서로 청거되기를 앞다투는 무리들이 막불식이 조달하야 그가 일찌감치 통달한 것을 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을 시기하지 않는 자들이 없어서 막불시 다들 시기했다는 겁니다. 예. 아이고 저놈만 저게 뭔데 저게 나이도 어린 게 벌써 저렇게 잘났어 나도 잘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함천리불량하고 다들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불량 멀리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양식을 짊어지고 갔답니다. 가는 길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양식을 지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입관 항변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이 사람만 꺾으면은 내가 이 일대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중으로 들어가서 입관하여 항변한데 그 승조와 항대항하여 변론을 펼쳤는데 조기 승조법사가 이미 제사가 유현하고 제사는 아주 뛰어난 사고력, 재주가 좋은 생각, 이건 아주 뛰어난 사고력을 의미하죠. 그 사고력이 뛰어나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유현, 아주 깊이를 측량할 수 없고 그 거리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득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예. 유연하고 우선 담론하야 생각만 그렇게 깊을 뿐만 아니라요. 말도 잘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치밀하면은 말도 잘합니다. 생각이 풍부한 사람은 말도 풍부합니다. 근데 예외도 있긴 있지요. 그 사람 속은 무지 깊은데 말해보라 그러면 되게 어눌하신 분들도 가끔씩 계시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뛰어난 분들은 말도 아주 잘합니다. 이 승조법사가 그러셨다는 거죠. 우선 잘했다는 겁니다. 뭐를 담설하야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설명하는데도 우선 또한 뛰어나서
성기자예에, 이거 우리 성기자예에, 성기, 한문 선생님, 이거 성기,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풀이하시겠습니까? 이거 맥히더라고요. 글쎄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건 불교니까 아마 글귀에 맞게 이제 예리함을 끄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솜씨, 상대방이 펼치는 솜씨를 승받아서 마치 무술 겨눌 때 그가 펼치는 솜씨를 승받아서 그의 날카로운 예봉을 꺾었다. 예, 저도 그 생각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요 기를 천기, 하늘에서 풍부받은 깃털. 그러면 이건 진실을 의미하고 진리를 의미하거든요. 예. 이제 이 승조법사가 학문에 통달해가지고 이 우주 전체의 진실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진실에 따라서 그걸 이어서 상대방의 날카로운 예봉을 꺾었다. 뭐 요래 해석할 수도 아니겠나. 두 가지 다 생각해 봤습니다. 예. 좌예에 정불유체라 그러면서요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단 한 번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변론이 뛰어나도 아주 똑똑한 사람 앞에 하면 이렇게 말문이 막힌다 이런 표현 쓰지요. 근데 이 승조법사는요 누가 와서 덤벼도 항변입니다. 누가 와서 말싸움을 걸어도 단 한 번도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문이 막히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똑똑하면 이렇겠습니까? 그리하여 당시에 경중의 수규와 그 서울 지방의 수규는 노유랑 같은 의미입니다. 노숙 이런 표현 쓰지요. 노숙하다는 표현 쓰지요. 의미가 통합니다. 아주 나이 많고 덕망 있는 그런 선비들과 그 관외의 영언이 그러니까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방에 있는 이런 걸 관외 그러죠. 관중과 관외. 지방에 있는 영언, 이거 영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뛰어난 영제들이 막불포, 포로 되어 있는데요. 의미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을 찾아봤더니 다른 기록에는 요게 읍자로 되어 있습니다. 읍할 읍. 읍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이다, 예를 표하다, 손을 맞잡다, 이제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자로 되어 있어서 읍의 오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써볼까요? 예, 요읍자입니다. 서로 읍하다 그러면 상읍 그러죠. 예. 그래서 막불읍, 고개를 숙이지 않음이 없었다. 누구에게? 그에게. 여기서 기는 지시대명사는 승조법사를 지칭합니다. 승조법사에게 읍하지 않음이 없었다. 다들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조법 뒤에 나오는 것은 승조법사를 재차 형용한 구절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 어떤 승조법사인가? 모변부기로 최육하는 기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 승조법사 그러니까 모변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변론으로 부기라고 하는 것은 의기양양한 겁니다. 예. 아주 씩씩한 기운을 펼치는 것을 부기 그럽니다. 날카로운 변론과 당당한 기세로 최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꺾는 것을 최육 그럽니다. 육이 여기에 코피 터질 육자거든요. 싸움으로 치자 그러면은 코피 터지게 짓눌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게 비유로 든 거죠. 최육은요. 아주 예리한 변론과 씩씩한 기운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승조에게 읍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후에 그러다가 라집이 지 고장에 그러다가 요 라집은 구마라집의 줄임말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구마라집 법사는 그 불교가 인도에서 서역을 거쳐서 중국으로 유입되던 시기에 경전이 그 산스크리트 인도말에서 중국어로 번역되던 시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번역가가 이 구마라집 법사입니다. 근데 이 구마라집 법사가 후에 이렇게 이미 중국 땅에서 똑똑한 걸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 성조법사가요. 근데 그러다가 그 뒤에 구마라집이 지 고장에 고장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성조법사가 스스로 자원종제하니 스스로 멀리에서 찾아가서 의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멀리에서 찾아가서 종지 그를 여기서 그는 구마라집 법사죠. 구마라집 법사를 따랐으니 여기에는 옛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요때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5호 16국 시대입니다. 5호 16국 시대 때 우리나라 고구려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해준 왕이 전진왕 부견이란 분이죠. 예. 요 전진왕, 원래 그냥 나라 이름은 진인데요. 후대 역사가들이 전진, 후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진의 왕 부견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변 나라를 정벌을 했는데요. 이 5, 16구 시대 이전이 진나라입니다. 예, 이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가 이 북쪽 변방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양자강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죠. 이거를 동진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북방 지역은 황하 지역은 북방 이주민 왕조가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왕조가 진왕조입니다. 이 진왕조의 부견이요, 이 동진까지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양양이라는 곳을 중요한 그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양이라는 곳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했던 스님이 그 당시 그 동진의 제일 뛰어난 고승이 누군가 하면 도안법사라는 분입니다. 석도안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을 데리고 이 장안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이 석도안 법사가요, 맨날 이 진나라 왕 부견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을 폐하께서 보물처럼 여겨주시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저보다 훨씬 몇백 배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기 구자국에 구마라집 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하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저기 태양과 이거 반딧불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 사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진왕 부견이요, 군사를 일으켜서 구자국을 침공합니다. 그럼 그 구자국은 어디에 있던 나라인가? 그 실크로드 보면은 왜 사막 있고 작은 오아시스 도시들 있지요. 그 오아시스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자국이요. 근데 이 작은 국가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게 서역과의 교통로였거든요. 엄청 그 사막에 있어서 뭐 별것 아니다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 옛날에는요, 가장 부자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이 지나다니는 골목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구자국이 매우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서역하고 교역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정치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그 전진왕 부견에 불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더해져가지고 이걸 정벌하려고 자기 부하 여광이라는 장수를 파견합니다. 여광이 가가지고 이 구자국을 멸망시키고 구마라집 법사를 데리고 이 진나라로 귀국하는 찰나에, 귀국하는 도중에요, 진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 진나라 부견왕이 자기 부하 장수였던
요장이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시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견왕이 파견한 여광은 그 요장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어지지요. 충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다가 하서 지방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걸 후량, 나라 이름을 량이라고 했는데요. 그 앞전에도 량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구분해가지고 후량 그래 부릅니다. 그래서 도읍을 어디에다 정하는가? 고장이라는 곳에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장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까지 붙여서 설명하자면은요. 그래 구마라지 법사가 여광한테 붙잡혀가지고 이 고장이라는 곳에서 16년 동안 머뭅니다. 근데 이 진나라가 요장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빼앗았죠. 북연으로부터요. 근데 요장의 아들 요흥이라는 사람이 다시 황제가 되고 나서는 이 후량을 공격합니다. 해가지고 고장을 점령하고 고장에 있던 구마라지 법사를 모시고 장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요거 배경에 깔고 보면은 이 문장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후에 라집이 지 고장에 구마라집이 구자국에서 고장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승조법사가 장안에 있던 승조법사가 저 멀리에서 구마라집 법사를 고장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고장도 여기 실크로드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자 구마라집 법사가 차상무국이라 감탄하고 칭찬하는 끝없이 칭찬함이 끝이 없었다. 끝없이 감탄하고 칭찬하였다. 집적 장안에 요흥이 다시 양나라를 침공해가지고 통합하고 그 구마라집 법사와 그 일행을 장안으로 데려왔다 그랬죠. 예, 그래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집적 장안에 구마라집 법사가 장안으로 오매 나아가다 하는 것은 온다는 뜻입니다. 가다 오다 다 그렇게 씁니다. 예, 문맥에 따라서 가다로 풀어도 되고 오다로 풀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역 수완하니 승조법사 역시 따라서 돌아오니 요흥이 요흥 요장이 부견왕을 죽였다 그랬죠. 그러면은 왕 성씨가 바뀌지 않습니까? 성씨가 바뀌면 나라 이름이 바뀌어야 정상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장은요 나라 이름을 그대로 진이라고 씁니다. 그래 역사가들이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전진, 후진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부견의 진나라를 전진, 요장과 요흥의 진나라를 후진 이렇게 부릅니다. 조역수완하니 요흥이 후진의 왕인 요흥이 명조승예 스님 이름입니다. 승조법사, 승예법사, 승예라는 분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승예 이분들 다들 후대에 그 구마라집 법사의 제자가 되는데요. 구마라집 법사를 도와서 역경에 참여한 스님들의 숫자가 중국 전역에서 뽑아가지고 선발돼가지고 번역에 참여했는데요. 3,000명이었답니다. 예. 인재만 3,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 허드렛 사람이 아니고요. 그 3,000명 가운데서도요, 이걸 구마라집 사철이라 그럽니다. 그 수없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4명이 아주 탁월한 기량을 발휘했답니다. 이걸 사철이라 그러는데, 사철이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여기 이름이 거론된 승예법사입니다. 두 번째가 승조법사, 그 다음이 도융법사, 도생법사, 이 4명을 꼽습니다. 등에 입소요원하야 임금이 명령했다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임금이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소요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항정 경론이라 경정과 논설을 자세히 바로잡도록 요흥이 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때에 승조가 요거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떤 까닭으로, 그 까닭에 해당되는 건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성인 구원의 성인으로부터 구원, 아주 세월이 많이 떨어져서
성인께서 돌아가신 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런 의미겠죠. 문의가 천잡하고 문장과 뜻이 이리저리 뒤죽박죽이 되었고 선구 소해가 시유괴류라. 선구 옛날에 소해 경전을 해석했던 것 옛날의 해석이 시유괴류라. 지금 이 당시와는 유괴리 괴리라는 표현 쓰지요. 뭔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동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잘못 지금 시류에 따른다면은 지금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조법사가 보니까. 그래서 내 견집 작품하고 이에 구마라집 법사를 뵙고 견 작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배우고 소오갱다하니라. 이렇게 구마라집 법사한테 물어서 배워가지고 깨달은 부분이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혼자서 그 분적, 산더미 같은 그런 책을 보고 스스로 깨달은 바도 많지만 이 구마라집 법사한테 묻고 배워가지고 깨달은 부분이 갱다 더욱 많았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구마라집 법사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많은 걸 그걸 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저 책을 지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었는가? 이 책 제목입니다. 종본의 물불천론, 부진공론, 반야무지론 하고 경의정집하니 이렇게 논서들을 지어 가지고요. 경이 드디어 이 책들을 구마라집 법사한테 올렸더니 바쳤더니 지비독지 칭선하고 구마라집 법사가 그것을 읽어보고는 훌륭하다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위조할 그러면서 성조법사에게 말하기를 오해는 불사잖아. 내가 이해력에 있어서는 이해한 바에 있어서는 그대에게 자네에게 불사 양보하지 않겠지만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력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 이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사당 상업이로다. 그 표현력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업을 해야 되겠구나. 서로 존중해야 되겠구나. 여기도 포로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기록 보니까 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업이라 해야지 의미가 서로 통하지요. 아마 이 업의 오자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 이 스승이 제자한테 이 정도 칭찬이면은 최고의 칭찬이죠. 그쵸?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정도면은. 시에 여산 유유민이 이때에 여산에 있던 유유민이 아이고 이거 제가 좀 강의가 길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예. 여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까 석도한 법사 말씀드렸죠. 여기 여산 해원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산 해원법사라는 분이 해원이라는 스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석도환 스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스님이 그 내동 양양에 같이 있었는데 석도환 법사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부견이 침공해가지고 양양을 점령하면서 도환법사를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이때 해원 스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남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같이 스승 따라서 장안으로 안 가고 남쪽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가지고 숨어 살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그 숨어 산 지역이 바로 여산이라는 산입니다. 그 산에 절을 세웠는데 그 절 이름이 여산 독림사입니다. 매우 유명한 절입니다. 이 여산 독림사에서 당시 동진의 유교, 불교, 도교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같이 연부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이 연부라는 모임을 백년사 이래 부릅니다. 그래 여산 독림사 백년사 그러죠. 이거
후대 우리 유학자들의 문집에도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모임을 가진 겁니다. 백년사라는 모임을요. 이걸 주도했던 분이 이제 여산의 그 해원법사인데요. 이 해원법사를 도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에서 가담했던 사람 선비 중에 하나가 유유민이라는 분입니다. 여기 거론되는 유유민입니다.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이분도요. 근데 이 유유민이요, 이 승조법사가 쓴 책이 이 밑에 지역까지 내려온 겁니다. 전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견조 차론하고는 탄활, 승조법사가 지은 이 논을 보고는,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론한 논서들입니다. 탄활,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불의 방포의 부유 평중이로다. 불의,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뭘 생각지도 못했는가? 방포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입는 옷을 방포를 합니다. 스님들 옷 보면은 가사도 네모나지요. 그죠? 스님들 장삼 이렇게 펼쳐놓은 거 보셨습니까? 소매가 길쭉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네모나지요. 스님들이 입는 옷을 방포 이래 부릅니다. 즉, 그 스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스님들 가운데에 부유평중, 또 안평중과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생각지도 못했구나 이랬습니다. 안평중은 이거 공자님도 칭찬했던 현사입니다. 예, 뛰어난 현사입니다. 그래, 그 불교문 중에도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는 줄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니 정 원공하니, 그래서 그 책을 해원공, 공은 존칭에 붙여 쓰는 표현이죠. 해원 스님한테 정 올렸더니 원이 해원 스님이 내 무게 탄할, 우리 뭐 깜짝 놀랄 일 있으면 책상을 탁 친다 그러죠. 예, 무게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 한번 책을 바치니까 읽어보고는 책상을 탁 쳤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의미죠. 무게의 탄할, 책상을 탁 치면서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미상유야라, 일찍이 없던 일이다. 이야, 대단하구나. 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런 글은 예전에 없던 거다. 이로 인해서 또는 그래서 함께, 유인민과 함께 피심 완미하고 그 책을 자세히 읽으면서 완미하고 그 뜻을 음미하고 갱존 왕복하니라. 다시 왕복함을 두었다. 왕복함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불교 전적에 찾아보면은 이 승조법사하고 유유민하고 주고받은 서신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급진망후에, 구마라집이 여긴 죽는다는 뜻입니다. 구마라집이 죽은 뒤에 추도 영왕하고, 영왕은 영원히 떠나가다, 이게 죽음을 의미하죠. 영원히 죽음을 추도하고 교사 미리하야. 교사는 교가 이 발돋움할 교자입니다. 누구 그리워할 때 아주 심하게 멀리서 사람 오는 거 기다릴 때 이렇게 발돋움해서 바라본다 그러죠. 언제 오나 싶어서요. 아주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교사를 합니다. 그래, 이 구마라집 법사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 미려 아주 힘써서, 아주 힘썼다는 것은 쉬지 않았다는 뜻이고 간절했다는 뜻이죠. 내저 열반 무명론이라. 그래서 이 구마라집 법사에 대한 그리움이 바탕이 되어서 열반 무명론이라는 책을 짓게 되었다. 짓고 나서는 이상 진주 용하니, 이것을 진나라 왕인 용에게 상 올렸더니 용이 답지 은근하고, 아주 거기에 답해서 임금이 말을 하거나 임금이 글을 내리는 걸 그러죠. 아주 정성스러운 답장을 내리고, 비가 찬술하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찬사를 덧붙였다는 겁니다. 용이 직접. 예. 비가 찬술하며, 즉 칙령 선사하야, 곧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임금이 명을 내리는 걸 칙을 합니다. 이 책을 선사 아주 잘 옮겨 적어가지고 반저자질, 여기서 제는 제로 발음해도 되고 저로 발음해도 됩니다. 제라고 할 때는 여럿, 모두 이런 의미로 새겨도 되고요. 저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할 때는 이 모두 제자가 저로 발음됩니다. 저는 저로 해도 되지 싶습니다. 자기 자식과 조카들에게 반 나누어 주었으니 기위 시 소중히 여차라. 기 여기는 승조법사입니다. 승조법사가 당시에 소중하게 무겁게 여겨진 바가 이와 같았느니라. 아주 대접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죠. 그러다가 진의 10년에, 여기서 진은 동진입니다. 동진, 의희, 이거는 동진의 안제의 연호입니다. 10년에 414년입니다. 그러면 이 분명히 구마라지 법사도 그렇고 승조법사도 그렇고 진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진나라 요흥의 연호를 써야 될 텐데 왜 이 동진의 연호를 썼는가? 중국 사람들이요, 한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 양고승전을 쓴 사람도 정통 왕조로는 이 진나라를 후진, 전진, 후진을 인정하지 않고 요 동진만 정통 왕조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연호를 동진의 연호로 사용했습니다. 진나라의 10년에 조로 장안하니 장안에서 죽었으니 춘추 36일이니라. 그 나이가 31였다. 이렇게 뛰어난 천재가 31에 죽었답니다. 31에 죽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 승조법사가 지은 논서들을 탐독을 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손에서 안 놓고 탐독을 했습니다. 그래, 종본의도 그렇고, 물불천론도 그렇고, 반얀무지론도 그렇고, 문장이, 뜻도 좋지만, 문장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 이걸 읽다 보면은 마치 장자 읽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덕 정등록, 요거는 이제 다른 경덕 정등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양고승전 기록에 따르면은 그냥 특별한 사건 없이 죽은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원종 사서에 보면은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이 나오나 하면은요, 이 진나라 요흥이 원체 머리가 좋으니까요, 승조법사가 머리도 좋고 재량도 뛰어나고 하니까 발탁해서 관리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재상을 제의를 했답니다. 그만 환속해가지고 내 국정을 도와주는 재상을 해라 했는데 승조법사가 거절했답니다. 왕이 3번을 요청했는데 3번을 다 거절했답니다. 3번 부탁했는데 3번 다 거절했답니다. 옛날에는 왕명을 거절하면 죽입니다.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얘기가 선종사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요흥이요, 투옥시켰는데요, 이 승조법사가 부탁을 했답니다. 저에게 저 죽는 거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일주일 말미를 주십시오. 일주일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했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글을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보장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보장론 읽어보면은요, 노자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정식 사서, 불교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야사에 해당되는 사서가 있고 또 정사에 해당되는 사서가 있고 그렇거든요. 양고승전 같은 경우는 정사에 해당됩니다. 정사에는 이런 사건들이 안 나옵니다. 야사에 해당되는 사서에서 이런 사건들이 왕한테 요흥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형장 일주일 동안 보장론이라는 책을 쓰고 형장에서 이 개송을 지었다는 겁니다. 4대는 원무지요, 5는 본래공이라 장두인 백인하니 유사 참 춘풍이로다. 이걸 형장에서 썼다는 겁니다. 일필휘지로. 그래야 하면 좀 그럴싸하죠?
예. 그리고 이 얘기가 영 엉터리만 아닐 거라고 저도 짐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용이라는 사람이요, 불교를 매우 대접하긴 했지만, 그 구마라지 법사가요, 왕명에 의해 가지고 장가간 사람입니다. 임금이 어쨌나 하면은요, 이렇게 총명하고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인데, 이래 씨가 좋은데 씨를 안 받아서는 되냐 해가지고요, 여자를 10명을 하사합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정사에도 나옵니다. 양고승전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마라지 법사가 왕궁에 출입할 때는요, 반드시 아내와 동행하게 했답니다. 구마라지 법사 가마가 있으면 앞뒤로 부인들 가마가 함께 드나들었답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미루어 짐작한데, 분명히 승조법사에게도 이 환속을 권유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이런 거 짐작하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 개송을 썼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제가 여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긴장이 될 뿐더러 또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말재주가 타고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 좀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저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